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안의 핵심 실무 참모인 외교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이번 달 한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의전 비서관이 그만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정권의 외교 안보 분야 최고 실세로 평가받는 김성한 안보실장의 교체설까지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외교 안보 라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아본 다음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귀국 소식과 다시 불붙은 최태원 SK 회장과 부인 노소영 씨의 공방전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당정 협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또 그리고 신속하게 사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2주 연속으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두 발언이 생중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는 통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주재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또 모두 발언도 생방송으로 전했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가 주재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도 2주 연속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모두 발언 역시 생중계가 됐는데 여기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놓고 각종 잡음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도 짚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꺼내들었습니다. 주요 방향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특히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틀어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발언들과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강성 노조를 동시에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치, 미래성장 그리고 약자 복지 강화에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방점을 찍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주목받은 부분은요. 윤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재차 당정협의의 강화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뒤집어보면 윤 대통령이 그만큼 지금까지의 당정협의의 내용이라든지 또 질에 대해서 불만이 크다 이런 뜻이겠죠. 어제 윤 대통령은요, 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은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면서 이 당정 스킨십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 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또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지적한 그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결국 최근 주 최대 69시간 이 근로시간 등 이 근로시간 유연제와 또 저출생 대책 등 잇따른 그 정책의 혼선이 여론 악화라는 악재로 작용을 하니 이를 막고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당정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관련 조치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원장 간의 이 한라인이 활성화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당정협의회를 뒷받침하는 당정실무협의회도 그 횟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도 박대출 이관섭 한라인이 구축됐는데 정부 여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진정한 한라인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전화를 열어놓고 협조하도록 기다리겠다 이렇게 화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늘 이제 청년들과 만나면서 윤 대통령의 그 정책 기조에 발을 맞췄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청년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이른바 1,000원 학식을 진행 중인 한 대학교 학생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당정이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등으로 여론, 특히 MZ세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윤 대통령의 기조와 발맞춰서 MZ세대를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박홍등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69시간 정책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1,000원 학식 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모습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주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줄을 많이 선다는데 청년 지지율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이 실제로 우리 여당답게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면 청년 지지율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지지율이 다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여당 간사 말 다릅니다. 국민은 이 정부가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일반 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다음 달에 정말 말 그대로 빅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바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기에 대통령실 여념이 없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 그 교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실 이문희 외교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후임으로 이충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내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엿새 앞두고 김일범 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물러난 데 이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주무 비서관까지 교체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때부터 일해온 이문희 비서관이 지난 1년간 경무에 시달렸다며 통상적인 교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교체 인사를 결심할 중대 사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중요 일정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아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연합뉴스는 복수의 전언을 통해서 미국 측이 방미를 계기로 한류 스타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이 부분이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들을 종합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내놓은 중요한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이제 묵살했고요. 이런 사실을 오히려 외교부가 미국 정부 측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뒤늦게 보고를 했는데 이를 듣고서 대통령이 상당히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주변의 분위기상 외교 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인사 개편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안보 라인의 수장이자 또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50년 지기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에서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먼저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등을 비롯해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 필요성을 느껴왔다면서 이 김성한 실장 교체가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알고 있다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일보는요, 이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반복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순방이나 주요 외빈 접견 일정을 대통령 비서실, 외교부와 거의 공유하지 않아서 이 엇박자가 나는 일이 잦았다는 그런 대통령실의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 국가 원수의 외교안보 일정인 만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행사와 의전을 준비해야 하는 대통령실 비서실과 또 정부 부처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이 김성한 실장 교체설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대기 비서실장도 참모들에게 김성한 실장 교체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외교 안보 라인 추가 교체에 이어서 윤 대통령 취임 1년인 이 오는 5월을 전후로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홍보 등 다른 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성한 실장은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교체설을 두고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이게 사실 이제 처음 시작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저희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윤 대통령의 그 국빈 방미 때요, 이 한국과 미국의 아주 유명 가수가 참석하는 합동 문화 행사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여성 4인조 K-팝 그룹이죠.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만찬장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을 주제로 협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서로의 음악을 듣고 팬이 된 사이라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함께하는 이 국빈 만찬장에서 두 아티스트가 협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빈 만찬에 초청할 인사의 선정과 관련된 작업, 주빈국인 미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미국인에게 친숙한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일부 출연자들도 이 미국의 섭외 대상 리스트에 올라서 접촉 중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랙핑크 소속사는 제안이 온 것은 맞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빈인 미국에서 관장하는 업무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요,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그 인사 개편 분위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의전 비서관에 이어서 이제 외교 비서관이 교체가 됐고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의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개편 확대라는 측면이 좀 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우리 그 일본 방문 과정에서도 그 내부 일정 조율들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미국 방문과 관련돼서도 약간의 어떤 이 조율들의 필요성들이 좀 있었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외교 안보 라인이 이런 어떤 정보 칸막이에 좀 막혀서 원활하게 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훨씬 더 외교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 좀 더 매끄러운 외교 안보를 하겠다라는 다짐 같은 성격으로 개편 확대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를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외교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국 조문부터 나토 순방부터 한일 정상회담, 앞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외교 라인을 교체하자는 설은 정부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 라인이 아마추어다. 그래서 외교 안보가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지켜보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외교 안보 부분은요.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이 입법부든 어디든 간에 외교 안보는 솔직히 제외를 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밀하고 세심하고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데 말씀한 대로 어떤 일정이라든지 상대국과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실기가 많아요. 진작 교체가 됐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늦었고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번째는 인적 개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질책도 있겠지만 또 차후에 어떤 총선을 앞두고 나서 어떤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보관이 있지 않냐라는 좀 개인적인 추측도 해봅니다. 네. 어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국회 법사위 상황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제 가장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위장탈당 논란이 벌어지는 등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도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네.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은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네요.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헌재가 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그런 비판과 함께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 역시 위장탈당 문제는 헌재도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답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한동훈 장관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에 의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법안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헌재가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위장탈당 같은 부분의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오늘 오전에도 각각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장외 공방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나온 여야 두 사람의 라디오 인터뷰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일단은 본인이 낸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한 좀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가에게 각하는 정말 치욕적인 결과거든요. 각하는 사실 변호사가 예컨대 수임을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각하를 받으면 받은 수임료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다 퇴내야 됩니다. 예. 한 장관이 지금 그 일을 했거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절차가 다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 결과물인 법은 유효하다. 이것을 저는 어떤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음식이 썩은 음식이라서 먹으면 문제는 있겠지만 먹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죽어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이를 같은 이제 현안들에 대한 공방 외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화법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지적을 해서 이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동안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그동안 한동훈 장관 법사위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아주 치열한 설전을 벌이면서 매번 화제가 됐었죠. 어제 법사위에서도요, 한 장관은 A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B는 어떻게 생각하냐 특유의 반문 화법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했습니다. 전임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다면서 지적을 했는데 한 장관은 저는 답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또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에게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재차 촉구했는데 이 역시 한 장관은
자신은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관련 상황들 영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 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전 답입니다. 국민의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결정이 일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만 한정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제 질문의 핵심 먼저 답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법적 구속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제발 답변을 좀 해주셔야 제가 다른 질문을 하죠. 저는 제가 답변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죠?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제2의 윤석열 가능성을 기대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2의 윤석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치열한 설전을 벌인 데 이어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의 후폭풍으로 한 장관 탄핵까지 거론되면서 오히려 여권 내 한 장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총선 등판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총선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 장관 총선 등판론을 야구에 빗대면서 1회 말에 구원투수를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말보다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등판론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고 어제 나온 한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적 신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뭐 정치하면 되는 거죠. 언론에서 장관이 차출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이제 친명의 색채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당직을 개편했다, 이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이후에 당내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당 내홍을 타개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 노력에도 비명계 등 당 일각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개파색이 옅거나 비명계 의원들을 주로 선임해서 친명 색태를 좀 덜어낸 건 맞는데요. 내년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됐다는 점에서 당내 일각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거나 반쪽짜리 인적 쇄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중앙일보에 중요한 자리 인사를 보면 오히려 방탄 정당을 강화한 듯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을 안 바꾸는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 앞으로도 인적 쇄신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번 당직 개편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사무총장 유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당 내홍의 원인이 이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인 만큼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겁니다. 또한 비명계 조응천 의원 역시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먼저 조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어서 우상호 의원의 반대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네.
또 방탄 프레임. 방탄 프레임 때문에 뭘 해도 다 방탄으로 가고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그 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조정식 사무총장도 얘기하는 게 이분이 뭐 일을 잘해서 일을 못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방탄에 앞장을 쓴 거죠. 온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무총장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당대표 개인의 어떤 보호에 앞장선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식 총장을 빼면 나머지는 다 비명계로 채워졌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합적 행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보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만약에 조정식 총장까지 비명계를 했다면 당 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책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이 대표의 당직 개편에 대한 이 반발 목소리는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도 어제 당직 개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 초점이라든지 방향은 그 비명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이 비판의 이제 방향이 다른 건데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될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글이 도배가 됐고요. 이 당직 개편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는 이 대표 지지자 등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대표 왜 이러나 등의 비판글이 연달아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을 믿고 지켜보자면서 당직 개편안을 지지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도 최근에 주변에 이제 본인에게도 지지자들의 항의 문자가 온다 이렇게 토로한 것 그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제 당직 개편이 또 다른 불씨가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대표가 최근 연이어서 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호소하면서 이 대표의 끝까지 손절하겠다는 등의 그런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직이 개편돼 어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비명계를 임명할 거라면 당 대표직을 내놓으라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수박밭을 만들 거라면 여당을 찍겠다는 이 대표를 향한 거친 발언들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의 자제 호소에도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가 점점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서 이를 두고 당내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어제는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일부 보수 언론과 여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다. 개딸이 민주당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은 여권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의 비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꾸만 그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렇게까지 폄훼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공격하는 게 함께 비판하는 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프레임 얘기만 할 일은 아니고 실체가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프레임이 뭐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뒤집어 씌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폭력적인 가해행위가 있는 건 현실이고 이혼 의원의 경우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가해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게 거의 일상화돼 있어서요.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오는군요. 그게 당부를 할 성질입니까? 징계나 제지를 나서야지. 당대표가 그걸 통제 못하면 리더십이 그 부족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 소장파인 김남국 의원은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칭하는 것이 마치 이제 보수 언론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탓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름은요, 이 대표의 지지층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 대표 역시 개딸이라는 표현을 바꾸자며 개딸이 처음에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오던 정말 개구진, 그렇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딸 이런 의미로 썼던 단어라면서 요즘에는 혐오 단어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고요.
오늘 조응천 의원도 자신의 기억으로 개딸은 국민의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막바지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스스로 개딸이라고 부른 것이라면서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김 의원의 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 여권에서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둔 민주당의 이러한 갈등의 시작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양념 발언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 발언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문 대통령이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아마 숙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양념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다음부터는 양념을 더욱더 듬뿍듬뿍 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시는 건 그냥 알리바이 만들기 위한 립서비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불거졌던 당 내분을 이제 수습하기 위한 그런 책의 일환으로서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친명의 색채를 많이 빼고 거기에 이제 중도 또는 그다음에 비명계를 배려하는 그런 것이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또 일부 비명계는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당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반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 말하자면은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소통을 강행하겠다고 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적 쇄신 부분을 고민을 했고 지금 따지고 보면 뭐 사무총장 부분들을 놔두고 나서 나머지 사람만 바꿨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어떤 당대표 체제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인적 개편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지도부로서 그 비명계 의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측면에서는 최선은 아닌 차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일부 의원들께서는 좀 마땅치 않다, 좀 충족이 안 된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좀 지켜보자. 노력을 하고 있구나.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변화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밖에서 보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장통이 되려면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과 견제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이걸 또 융합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직 개편 일종의 결단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단이라고 하려면 사무총장, 그러니까 공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를 논했어야 되는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임명했던 조은식 의원을 그대로 유임한 상태에서 나머지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이것을 쇄신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쇄신에 저는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그 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공천과는 좀 무관한 직들을 주로 바꿨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실언을 하고 몇 번째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2달 정도를 계속 유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김의겸 대변인을 바꾼다고 할 때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당의 쇄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명계를 달래기 위한 일시 용도로서 인적 쇄신을 하는 건지에 대한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인적 쇄신에 좀 감동이 없는 것은 공천과 관련된 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가 있겠지만은 지금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 보면 민주당이 제법 잘 나온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과거보다 좀 올라오는 경향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결국 비명계를 달래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비명계를 달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인적 쇄신이 과연 국민들께,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께 감동이 될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이 또 다른 사법 리스크로 등장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대표의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던 그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이 백형준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백형동 브로커 김인섭 씨의 최근
그 사업가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법원은 이 사업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의 신문을 진행한 뒤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이 된 점 등에 비추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면서 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 이제 구속 필요성의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면서 이 기각 사유의 하나로요.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점을 들었습니다. 네, 검찰은 A씨가 이 대표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제 이 대표는 A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전 A씨의 모습과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미증 대가로 통신 장비.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네, 계단 조심하시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A씨가 저희 취재진을 만나서 그 재판 당시의 상황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A씨는 TV조선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재판을 앞두고 지난 2018년 이 대표 변호인이 찾아온 상황을 털어놨는데요. 증인 출석을 앞두고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신문 내용을 정리해와서 함께 답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상당수 질문에 대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재명 측 변호인이 질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내용대로 답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A씨한테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이 신문 내용대로 답을 하라고 했다. 이게 지금 A씨의 주장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A씨가 법정에서 신문 사항대로 예라고 답하면 되냐고 묻자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또 A씨는 이 대표와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변호사에게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한 번 통화했다고 말하라고 조언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도 증언을 한 것은 위증이고 이 대표 측에 위증교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질문에 대해서 현재 검수원복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 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이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확정된 그 무죄가 확정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검찰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지금 시행령으로는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거죠. 저희가 개정한 시행 영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그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지금 현재의 그 시행 영상으로는 적법하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데요. 위증 자체가 시행 영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이제 교사를 받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그 A 씨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이 그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 사유가 이제 도주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그다음에 증거가 이미 어느 정도는 확보됐다는 점, 그리고 주거지가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확정이 돼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었고 오히려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저희 TV조선 기자와 만나서는 당시에 그 상황을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까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백현동 수사를 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현동 수사를 하다가 예전에 2019년 8월에 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에 이 관련된 A 씨에 대한 증언이 위증 교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통화 녹취를 이제 확보했다 그거예요. 네네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백현동 거 같은 백현동 수사를 쭉 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위증 교사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수사를 하던 어떤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그냥 과거로 다시 가서 그 당시 공직선거법 당시에 위증 교사가 있었으니까 이걸 다시 수사해보자 라는 것들은 물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뭔가 좀 꺼림직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속을 요할 만큼의 그런 뭐 증거 확보, 통화 녹취가 있다고 하니 재판을 청구할 정도는 된다. 하지만 A 씨에 대해서 백현동 외에 당시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를 받았던 부분을 굳이 구속시켜면서까지 뭔가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방어권을 보장할 방어권을 필요가 보장한다 있다, 그거죠. 그래서 거죠? 이 정도면 검찰에서 이진군속을 하지 않고 재판 청구를 통해서 재판에서 가리는 게 맞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 같은데 저는 아직도 조금 답답한 게 검찰은 언제까지 털어서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지 백현동이면 백현동 하시고요. 옛날 거 다시 나왔다 해서 또 그걸 위증교사로 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녹음 파일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음 파일은 뭐 위변조가 불가능한 내용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직접적으로 위증 교사를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검찰, 경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뭐 거주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이미 충분한 증거 물품이 확보돼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기 때문에 어떤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재판 과정에 다툴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이 위증을 직접 한 A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결국 위증 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수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도 시행령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그 일가의 비리를 복로를 시작한 지 약 2주 만인 오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일가 비자금 등에 대한 폭로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함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손에 이끌려 나와 취재진을 만난 전 씨는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모두 보여줬다면서 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재 경찰에 체포되는데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저에겐 죄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많이들 아시다시피 전 씨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직접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왔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 씨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한 겁니다. 전 씨가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경찰이 체포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전 씨가 입국과 동시에 이제 체포가 되면서 그 예고했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일단 오늘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전 씨는 어제 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도 SNS를 통해서 귀국한다면 바로 5.18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그런 뜻을 밝혔었죠. 이에 5.18 기념재단 측도 반성과 사죄를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보신 것처럼 입국과 동시에 전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오늘 광주 방문이나 사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우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 또한 악마이고 제 죄 포함해서 제 모든 이들의 죄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도착하고 나서 바로 5.18 기념재단으로 향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같이 너무나 크고 부족한 죄인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전 씨의 광주 행이 일단 무산되자 5.18 기념재단 측에서는 아쉽다라면서도 기다리겠다, 언제든 광주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요, 오늘 로콘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씨가 손자로서 전두환의 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작 그 할아버지 고 전두환 씨는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사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손자가 할아버지가 못다한 몫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광주 방문은 이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또 나중에 만약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에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어쨌든 전 씨에 대한 수사에 지금 본격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마포청사로 이 전 씨를 압송했습니다. 청사에 도착한 전 씨는 조사에 열심히 응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전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휴식을 취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전 씨가 SNS를 통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한 만큼 이 부분의 사실관계 파악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일단 구속 수사 가능성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체포영장 48시간 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추가 강제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선 전 씨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열심히 임하고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고, 지인들 마약 투약했다라는 것도 폭로하셨는데요. 그 당사자들이 혐의 부인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누구도 죄인이 직접 죄가 있다고 밝히는 경우는 저희 사회에서 드물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전우원 씨가 귀국하면서 일단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일단 수사받는 혐의는 바로 마약 투약 혐의입니다. 하지만 전우원 씨가 이제 미국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내놨던 주장 가운데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역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일 겁니다. 전 씨의 입국으로 이 부분 수사도 과연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워낙 예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재산을 우회하고 돌려놓고 했었던 것이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로 분산시켜서 많이 우회해놨기 때문에 찾기도 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재산을 몰수를 하거나 추징을 해야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과 동시에 사실 추징도 어려워진 상황이고, 설령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아마 수사나 추징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수사의 난항 부분보다는 국민적인 정서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전두환 일가가 어떤 불법적으로 본인들이 땀 흘려서 돈 번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대대손손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거를 마땅히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요. 이건 어떤 처벌 수위를 떠나서 어떤 경로로 비자금이 쓰였고 그게 어떤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불법적인 돈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이런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려 보니까 마약 투약 혐의에 있어서 전우원 씨 아버지는 뭐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우원 씨가 얘기하는 것들은 매우 정확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비자금을 어떤 경로로 받았었고 학비를 어떻게 썼고 어디를 가면 누가 있고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전우원 씨에 대한 어떤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비자금 수사는 적극 나서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우원 씨에 앞서서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유명인이 또 있죠. 톱스타 유아인 씨인데요. 어제 유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가 보도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유아인 씨는 직접 입을 열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요.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의 합리화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모습 먼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전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후 유아인 씨는 차로 이동했고 모바일 검사에서 코카인이 검출된 것은 어떻게 소명했냐,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이유가 바늘 공포증이 많냐,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아인 씨는 오늘도요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또 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역시 처음으로 낸 그런 사과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아인 씨는 SNS에 어제 경찰 조사 직후 충분치 못한 사죄를 드렸다.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문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유 씨는 이어서 내가 가져가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내 과오가 어떠한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했다. 내가 가져왔던 자기 합리화는 결코 나의 어리석은 선택을 가릴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여러분의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한 방법과 그 목적을 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인 걸로도 전해지는데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많은데 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유아인 씨 측과 천천히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아인 씨는 그동안 이제 각종 시상식에서 이제 수상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SNS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현안 등에 대해서 날카로운 의견을 냈고 또 그것이 이른바 이제 2030 MZ 세대에 상당히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그런 유명인 셀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은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차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유아인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오늘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입장을 발표를 하지를 않고 입을 닫아왔던 점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다 이런 사실 지적도 일부에서 나왔었는데 내놓은 것이 자기의 합리화는 결코 나의 어리석은 선택을 가릴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런 식의 지금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마약이라는 거는 삶을 망치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을 해야 되면 옳죠. 근데 저는 오늘 좀 놀랐던 건 유아인 씨가 정말 사랑을 한 몸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정말 한껏 높았던 만큼 실망은 큽니다. 근데 저는 긴 말이 필요 없었다고 봐요. 정말 무리를 일으켰고 본인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드릴 말씀 없고 죄송하고 자숙하겠다 정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오늘 이런 입장을 보면서 저는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대사를 읊듯이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과연 정말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말에 조금의 어떤 억울함이 또 있지는 않는지 좀 아쉬움 또 기대감에서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유아인 씨가 때때로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이 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하는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어떤 일개 스타나 영화 배우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명 셀럽이라는 면에 있어서 이가 마약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저는 그게 크게 염려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히 2030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유아인 씨가 이렇게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국민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유아인 씨의 사과에 우리가 진정성 여부를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전 국민들께서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유아인 씨의 이번 마약 투약 혐의로 그의 차기작들이 줄줄이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 측에서는 유아인 씨가 출연한 종말의 바보와 승부 공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제작진과 논의 끝에 두 작품 공개를 잠정 연기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공개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작품은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으로 공개 전부터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로 공개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죄송합니다.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30억 소송전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이미 이혼 소송 항소심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또 다른 소송전으로 맞붙을 분위기입니다. 양측의 공방은요, 어제 노소영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노 관장 측은 이 최 회장 동거인이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또 그로 인해서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 동거인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취득해온 점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30억 원으로 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손배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주장을 이렇습니다. 최 회장 동거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데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 가장으로서 최 회장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였음에도 최 회장 동거녀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서 배우자인 양 행사하고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 공개한 건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동거인을 언급했던 영상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만 갑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오늘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배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언론에 배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혼 항소심을 앞에 두고서 노 관장 측에서 이제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 등을 놓고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노 관장이 사실상 이혼 소송 1심에서 법리적으로 패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 항소심을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배소를 제기한 당일 입장문이 바로 배포된 점도 이런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요, 1심 판결 이후에 이 최 회장 측의 행보가 자극이 됐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달 초 최 회장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불륜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최 회장 측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만큼 정당한 행동을 했느냐는 게 이 노 관장의 생각이라고 이 노 관장 측 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위자료 30억을 내라 이런 소송을 냈지만요. 이 법조계에서는 이 소송의 실효성 그거 자체를 두고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듯합니다. 네, 이 경우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에는요.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날짜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이 소멸시효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 회장이 편지를 통해 외도를 고백한 건 2015년이죠. 노 관장의 소제기는 최 회장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이미 3년이 훨씬 지나서 소멸시효가 지난 걸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최 회장의 사례처럼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굳이 소멸시효를 확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최 회장 측은 외도를 한 지 3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됐다는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적어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동거인에 대한 이 손배소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노 관장이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서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까도 전해드렸듯이 이제 이혼 소송의 1심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1심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요구했던 그 배상액이 상당 부분 그것보다는 적게 이렇게 판결이 되면서 결국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사실상 패배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양측에서 거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항소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인정한 상태인데요. 양측이 모두 항소해서 서울고법에서 2심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지금 최태원 SK 회장, 그다음에 부인인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을 이제 곧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고서 노소영 관장이 전격적으로 그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그러니까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동거녀를 상대로 해서 지금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또 이례적으로 장문의 그 배경의 입장문을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이런 모든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화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을 봤을 때는 약간 우려할 수도 있는, 왜 그러냐면 SK가 워낙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오너의 일종의 리스크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부부간의 일이고 또 내연녀라고도 하지만 지금 사실적인 동거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SK라는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지만 노소영 씨 측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따져보면 쇼윈도 부부처럼 산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부부 사이에 대한 부분을 하면 부부가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촌수가 없다는 건 그만큼 가깝다는 소리인데 또 헤어지면 남입니다. 결국엔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저는 이런 부부간에 특히 재벌가의 이런 이혼 소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감정일까 했을 때는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이 소송 자체가 정말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좀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아마 이제 최태원 씨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혼 그 재판 관련돼서 1심 판결이 이례적이다라는 법률가들의 분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노소영 씨가 어떤 SK 일가에 기여했던 재산에 기여했던 그런 역할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그 어떤 위자료로 가는 것이 적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법률가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런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우리 앞서 방송에 있었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했었거든요. 어떤 가정의 불화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가 곧바로 지운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심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넌지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소호도 제기한 거라고 보이고 아마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증인 출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조민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가세연은 조민 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방송을 해서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가세연 방송 당시 조민 씨가 실제 타고 다닌 그 차는 국산차로 알려졌었죠. 오늘 조민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건 지난 1월 공판에서 검찰이 조민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검찰이 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형사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서는 조민 씨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가세연은 앞서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악연으로 얽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민 씨가 법정 증언을 통해서 그동안의 불편한 심기를 쏟아낼지 관심이 모아지는 겁니다. 조민 씨는 지난 16일 있었던 부산대 의전원 취소 관련 재판에서 외제차와 관련한 소문을 언급하면서 주변에 허위 보도들이 과장돼 나오면서 외제차를 먼다거나 성적이 안 좋은데 피부과를 지원한다거나 자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가세연 측에서는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타고 있다고 한 발언이 당시 유튜브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제차 관련 방송과 관련해서는요, 앞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또 민사 소송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이 조민 씨가 빨간 외제차를 몬다는 내용과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내용 등을 방송한 책임을 물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가세연에게 조 전 장관의 1,000만 원을, 조민 씨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각각 3천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민 씨는 지난달 민사소송 배상금과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에 사표를 내고 무료 봉사 활동만 계속하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포르쉐를 몬다든지 아니면은 세브란스 피부과에 찾아가서 뽑아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배상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제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